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평가 인류학 사상 과목 주요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어려웠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양윤리나 한국윤리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서양윤리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죠. 이번에도 보니까 오답률 상위 랭크된 5문제가 다 서양윤리 그리고 또 사회사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질문 읽고 선제 읽고 하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본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거나 뭐 그런 친구들 있으면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강의 잘 보고 또 제가 다루지 않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EBS라든지 여러 곳에서 해석이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잘 보면은 나머지 실제 11월에 있는 시험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건 19번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많이 어려웠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의 고대 서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부터 시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이제 여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신 것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불 사상가가 누구 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트라시마쿠스라고 하는 소피스트가 한 얘기죠.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트라시마쿠스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또 다른 플로마테우스인가요? 그 세 명의 사상가들이 이제 토론하는 내용을 다룬 부분인데 거기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 그리고 지배자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법으로 만들고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공부한다고 했죠. 결국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배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한 자, 이 법을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로 알고 처벌한 법이니까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을 그러면 위반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들이겠죠. 피지배자들이 법을 어기면은 처벌한다. 왜? 지배자들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지배자들의 관점에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 같은 경우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는 뭐냐? 자기 자신과 분류되며 자기 안에 이성, 기계, 욕구가 남용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성, 기계, 욕구라고 하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긴 사상가는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우리 몸 안 전체에 있습니다. 근데 몸 안 전체에 있는데 특히 영혼이 많이 보인 데가 있죠. 바로 머리와 가슴과 배입니다. 머리에 있는 영혼이 잘 발휘가 되면 그게 바로 이성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가슴에 있는 심장에 있는 영혼이 잘 발휘가 되면 우리 거기에서 기계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배에 있는 영혼이 잘 발휘가 되면 거기에서 어떤 욕구를 조절하는 절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은 완전한 상태, 바로 정의로운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트라시마쿠스 그리고 을은 플라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라시마쿠스는 소피스트로서 상대주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표현주의, 내주의 윤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하는 바에 따라 달라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정의는 지배자들이 자기 이익이 되는 걸 법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배자가 한 명일 때는 국제정이 되는 거고 여러 명일 때는 규정정이 되는 거고 다수, 모두일 때는 민주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배자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 법으로 만들고 정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플라시마쿠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 플라톤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플라톤 입장에서 국가적인 누가 지배자에 대한 주장을 줬다. 플라톤은 사람들을 각 배에는 머리에서 이성을, 가슴에서는 기계를, 배에서는 욕구를 조절할 때 각각 지혜와 그다음에 용기와 절제라고 하는 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의라고 하는 완전한 덕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회에 발전했을 거죠. 사회에서도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통치자 역할을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수호자 역할을 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생산자 역할, 사실 생산자 역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러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그럴 때 사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죠.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에 따라 달려있죠. 철학자들이 지배자가 될 때 국가가 정의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도 맞는 겁니다. 그거는 A가 아니라 공통된 내용이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니은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익을 줍니다. 피지배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부정의한 지배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 피지배자들이 지배자한테 이익이 되는 걸 왜 우기겠어요? 처벌받을까 말지만, 처벌받을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 그 법을 어기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그걸 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 피지배자 자신에게 이룰 수 있는 것.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피지배자라든지 정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 비, 공통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에 동의가 될 수 없고. 자, 우선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 보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건 누가 갖는 거죠? 피지배자들이 갖는 거죠. 피지배자들이 법을 어길 수는 없을 텐데 정의로운 행위 때는 처벌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겠죠.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 바로 어떤 거예요? 법을 지키는 행위죠. 처벌받을까 더 두려움이 생길 테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죠.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에 해당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리을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이성 기계의 욕구가 남이라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성의 역할, 기계는 기계의 역할, 욕구는 욕구의 역할, 각자 자기 역할을 잡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개인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D는 리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을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는 소피스트였잖아요. 소피스트들의 사상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소피스트의 윤리관은 얘기했듯이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윤리관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상대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변한다. 어떤 보편 타당한 절대 불변한 그런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타고라스 아닙니까? 인간은 만물의 충돌. 인간은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 되지만,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만물의 충돌인 거죠. 나만 기준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기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눈금이 클 수도 있고 누구는 눈금이 촘촘할 수도 있고 간격이. 그러다 보면은 서로 똑같은 대상을 보고 얘는 짠데, 얘는 기네, 얘는 무겁네, 얘는 가볍네,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상대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상대주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각각 살면서 경험했던 과거 그 경험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뻐 보이는 거고, 내가 보기에 부드러워 보이는 거고, 내가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거죠. 남들은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죠. 각자 저마다 자신의 감각적 경험이나 유용성,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유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그 어떤 개념의 옳고 그름이라든지 개념의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게 바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 윤리관입니다. 이런 상대주의 소피스트들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대신 소속 공동체의 덜도 교범을 인정해요. 이게 좀 중요한 특성입니다. 공동체,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 이런 거는 중요하게 인간입니다. 왜냐? 그 질서를 지킬 때 우리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소속 공동체의 덜도 교범을 인정하는 거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공동체의 덜도 교범은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반환적과 윤리적인 삶이란 뭐예요? 소속 사회란 국가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 얘기는 다른 데 가면 다른 법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삶의 윤리관의 장점은 소피스트들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관심을 소피스트들 이전에는 자연 철학자들이라고서 텔레스 같은 경우 막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고 아나시만데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막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형이나 존재론 이런 데에 탐구했잖아요. 근데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는 민주정이 확산되고 정착해 가면은 아테네와 다른 폴리스들에서 그들에서 그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밸런스 이런 걸 가르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논리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바로 인간으로 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소피스트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강조했다. 단점은 상대주의들이 늘 갖는 단점인 거죠.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못한다는 잘잘못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타고라스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프로타고라스가 예전에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막 밸런스 이런 걸 가르쳤는데 수업료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군함 2척을 살 수 있는 돈이었대 1년에 1년 수업료. 그러면은 뭐 몇십억 이상 한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돈이죠. 근데 어느 날 가난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당신한테 뭐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배우고 나서 재판에 나가가지고 이겨서 변론을 해줘가지고 이겨서 받은 상금이랄까 보상금이랄까 이걸로 수업료를 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좋다 하고 예상으로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돈 달라고 이렇게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소송을 걸었는데 제자가 한 얘기가 나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내가 재판에서 증명을 프로타고라스한테 제대로 못 배운 거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이기면 프로타고라스한테 자기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돈을 안 줘도 되고 또 내가 이겼다는 건 타고라스한테 아직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줄 수 없다. 또 프로타고라스 입장에서는 나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된다. 내가 이기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졌다고 하도 그러면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날 이긴 거니까 뛰어난 결과가 된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이겨서 받는 배상금이랄까 이걸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결국 배변이라고 하시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소피스트들의 특성, 잘잘못을 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 잘잘못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들이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기 노력하지 않게 무슨 소리냐?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건 어떤 변하지 않는 인간만의 가치, 특성, 인격, 인권, 이런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걸 말하는데 무엇보다 물질적이고 세속적, 감각적이고 유용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을 현실 세계가 이데al 세계가 아닙니다. 이데al 세계는 참된 신체가 존재하는 관념에서 이상적인 세계로 보고 현실 세계는 극복해야 할 감각적 세계에 좀 불안정한 세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얘기하는데 덕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주어진 기능과 걸 가장 탁월하게 수행하는 상태. 덕은 고대 라틴 아레테라고 하잖아요. 아레테는 탁월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기능과 것 결국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머리와 가슴과 배에서 탁월하게 기능을 할 때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성이라든지 지혜 그리고 용기 기계를 통해서 용기가 그리고 요구를 조절해서 절제라고 하는 덕이 만들어지면서 온전한 정의로운 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이상 국가는 자기의 덕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히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똑같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능력과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능력에 따른 역할,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취급하면서 똑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냐.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중요한 자리에 가면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러면 사회가 어지러워진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중무정치라고 중무정치가 될 수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건 특히 지혜와 철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17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사 상대 입장을 옳은 것은 행복의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행복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덕이 나왔고 영혼의 활동. 결국 우리의 영혼은 덕을 따르면서 덕이 행동을 하면서 행복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돼. 결국 최고의 덕은 최고의 행복을 만드는 거죠. 그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이루는 걸 알겠습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을 갖추셔야 돼요. 근데 덕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덕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보면은 최고의 덕이 있고 중간 덕이 있고 최초의 덕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많은 덕들이 있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건 종류이라고 할 수도 있어. 붓, 선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게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하냐?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지성, 지혜로운 성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혜를 발휘할 때 나타나는 특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영혼에는 다른 이성적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성적인 부분이 있고 하다는 거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들을 써서 최고다. 그러니까 이 지성의 관을 탐구하는 게 뭐예요? 신이라든지 불멸하는 것들, 자연, 영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이나 자연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순수한 특성 아니면 모든 것을 만드는 전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귀한 것들 이 불멸의 귀한 것들을 다루는 그런 지성이 최고의 지성이라는 거죠. 이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는 깊이 사유하면서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깊이 사유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깊이 하면서 바라볼 때 이 지성이 덕을 발휘한다. 이 지성이 만들어진다. 또 이 지성이 덕을 만든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중 관조적인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머리에 이성 있잖아요. 근데 이성의 종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도 오늘 밥을 뭘 먹을까, 주말에 어디 갈까 이런 것도 이성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것도 이성이야. 근데 그런 이성들 말고 이런 불멸하는 존재, 고귀한 존재, 순수한 존재에 대해서 관조하는, 탐구하는 게 그게 이성 중에서도 지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나타나는 게 철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성이 잘 발휘가 되면 지혜가 만들어지는데 그 지혜를 지성이라고 하는 거고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지혜라고 해서 철학적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지성들은 뭐냐? 나머지 이성들은 뭘 할까? 어디 갈까? 뭘 할까? 이런 것도 사실 이성을 잘 발휘하는 거니까 이것도 지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걸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실천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혹은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물론 좋은 거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먼저 여기서 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성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운이 가장 잘 발휘된 상태. 그게 바로 덕 있는 상태가 돼요. 인간들도 사실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잠자고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자연적인 욕구들.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다른 고유한 특성은 뭐냐?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잘 발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탁월한 상태, 더 있는 상태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가 돼야 돼. 왜?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 이성은 아까 어떤 이성에서 철학적인 지혜라고 한다고. 근데 이 덕을 종류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품성적인 덕과 지성적인 덕으로 말할 수 있는데 품성적인 덕은 뭐냐? 품성적인 덕은 말 그대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행동이 탁월한 상태. 탁월한 행동을 한 상태. 탁월한 행동은 뭐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탁월한 행동, 품성적인 덕을 이루는 상태예요. 이때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감각을 이용한 기능을 하는 결과 뭘 해야 되나 행동하는 건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성이 야 지금 이 상태에선 이거 하는 게 최선이야. 뭐 피곤해도 수업을 듣는 게 최선이야. 그냥 피곤하니까 지금은 자고 나중에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야.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럴 때 이성이 시키는 대로 옳은 행동, 그때 필요한 행동을 할 때, 그때 꼭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품성적인 덕을 이루는 거다. 품성적인 덕은 마땅한 상태라고 했어. 마땅한 상태. 마땅한 상태가 바로 중용의 상태. 중용은 뭐예요? 중용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수치의 중간이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 이게 바로 중용이에요. 그 중용을 찾아내는 게 이성이라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성을 통해서 중용을 찾고 그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탁월한 행동의 탁월한 가능성, 탁월성 그런 걸 얻을 수 있게 되네요. 그럼 그게 바로 품성적인 덕을 이룬 상태인 거죠. 이 품성적인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중용을 찾을 수 있는 이성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실천적인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에 나왔잖아요. 영혼의 이성 기능에는 이성이 다른 이성의 활동과는 다른 지성적인 활동이 있죠. 그 지성적인 활동은 뭐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철학적인 지혜죠. 철학적인 지혜. 어떤 거? 불멸한 고귀한 대상들, 진이나 자연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을 관조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혜. 그것도 지성적인. 그러니까 지성적인 덕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거리를 찾아주는 게 철학적, 실천적인 지혜고, 그것보다 신의 존재한다면 신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신의 존재 뜻을 어떻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게 철학적인 지혜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 이게 더 좋은가? 왜? 이게 더 귀한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지혜를 얻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알고 나면 이제 이게 지났습니다. 자, 먼저 보기 1번. 품성적 덕에 따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죠.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덕에 따르는 건데 최고의 덕은 영혼의 최고의 부분, 바로 지성의 아르케 걸 찾는 거고 지성은 뭐라고 했어? 최적의 대상은 심적이고 불만한 것을 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그걸 찾는 게 그것도 물론 행복이지만 최고의 행복은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은 고귀한 대상들을 철학적으로 사유할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지성적 덕 중에 실천적 지혜에 따르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2번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고 인간의 이성은 행복을 추구하죠. 인간의 이성은 지성을 발휘해서 고귀한 걸 추구해.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유일한 선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 궁극적인 선은 되겠죠. 최종적인. 하지만 유일한 건 아니죠.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이성을 따른다. 자,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이성을 따라야 하죠. 따라야 하는데 감정을 담당하는 게 욕구를 따를 때도 있다는 거죠.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항상 이걸 따르는 건 아니죠. 틀렸고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에 수행하시는 행복이 아니죠. 덕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에 따르는 영혼이 할 필요는 행복은. 덕에 따른다. 따른다는 건 바로 쫓아가는 거야. 행복하는 거죠. 발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휘하지 못한 건 아니야. 발휘해야 하는 거야. 5번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종을 사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 이거 지성에 상대한 신적이고 고귀한 것을 탐구하는 그런 지혜는 종을 사용하는 지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 거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실천적인 지혜고 여기에서는 여기 앞에 말하는 건 철학적인 지혜. 이 철학적인 지혜를 갖추는 게 진정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9번. 고대 서양 사상과 답을 입장한 건 어떻습니까? 고대 문제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아테네 시대.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뭐 아테네 시대잖아요. 보면은 좀 전에 아이스 테스트로 그 고대 부분이 아무래도 서양 파트에서 앞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까먹어가지고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남은 기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강조해서 집중해서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의 입장은 각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 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나타나 있다면 난 죽을 때까지 죽고 공부하고 넘어갈 거죠. 돈과 명성,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만 보면서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해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영혼과 물질은 동급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게 더 고귀한 거고 얘는 수준이 낮은 거야. 근데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논박하게 돼. 죽을 때까지 꼭 공부하고 논박한다. 왜 그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묻겠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눈답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을 가치를 찾아보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결국 쾌락이 제일 중요하네. 쾌락주의자죠. 쾌락의 시작은 지혜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쾌락이 진정한 쾌락을 합니다. 어떤 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지혜의 쾌락의 지혜라는 건 쾌락에는 종류가 많은데 진짜 좋은 쾌락이 있고 안 좋은 쾌락이 있는데 좋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지혜, 이성을 발휘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혜로운 쾌락은 어떤 거겠어요? 지혜로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 적이거나 큰 정신적인 그런 가치, 그런 쾌락이 좋은 쾌락인 거고 물질적이거나 유흥적이거나 이런 쾌락은 나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에피크로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역으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게 즐겁고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게 행복한 거고 이게 바로 에피크로스가 얘기했던 쾌락입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거죠. 자, 그럼 바로 입장으로 볼게요. 1번 도덕적 진리의 탐구가 도덕적 함양의 필수는 아니다. 그럼 도덕적 함양, 도덕성을 함양할 때 도덕성을 함양한다는 건 좋은 덕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함양이니까 내 안에서 기르는 거. 그러면은 독성을 기르려면 갖추려면은 이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도덕적인 진리를 찾는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돈과 명성을 쫓으면서 영혼을 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활동, 순수한 영혼의 활동이 덕의 행동이 되는 건데 그걸 해야하면서 그걸 필요하다고 해야지 돈과 명성을 쫓는 거는 중요한 것을 하찮게 해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도덕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 도덕적인 진리를 찾는 게 도덕성을 하면 영원히 덕성을 갖고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얘기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죠. 자, 2번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영혼을 통해서 덕을 찾아야 된다. 근데 영혼을 찾는다는 거는 뭐 이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성이 있나요? 그냥 당연히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다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덕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덕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덕이다.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인지, 용기란 무엇인지, 희생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이성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성이 있으니까 찾으시고 우리의 이성은 차이가 없고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결국 같게 정의할 수 있죠. 그렇죠? 대상은 같고 대상을 찾는 이성들도 같으면 그러면은 대상을 찾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덕을, 하나의 정의로 규정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보편주의, 절대주의 사상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몸의 고통이 있어도 영혼의 고통이 없다면 천생해야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이 없으면서 마음의 불안도 고통이 되는 그런 상태가 진정한 쾌락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모든 쾌락은 그 자체가 좋으로 선택돼야 하죠. 아니죠. 모든 쾌락은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참된 쾌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쁜 쾌락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쾌락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다. 자, 행복해지면 이렇게 의독하려면 그렇죠. 행복해지려면 덕이 있어야 돼. 덕을 갖춰야 돼. 영원 이성을 통해 덕을 갖출 때 그걸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소크라테스다니. 에피쿠로스에게서도 역시 지혜를 통해서 즐겁고 정의롭게 살 때 그런 게 바로 덕이 있는 거 아니겠어? 지혜와 정의 뭐 이런 거. 그런 덕을 이룰 때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니까 에피쿠로스에게서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편안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참된 안을 찾을 때 그것이 곧 덕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는 것과 덕이 있는 것 이게 같다. 그래서 참된 안과 덕 그래서 곧 행복한 삶이다. 지혜, 덕, 복, 합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을 부려는 사람은 결국 뭐가 없는 덕이 없는 거 덕이 없다는 건 참된 알미 없는 알미 없으니까 무지가 바로 불행인 거. 알지 못하니까 나쁜 걸 하는 거고 결국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스스로 찾기 위해서 찾으라고 소크라테스는 돌아다니면서 문화법을 다른 사람들이 찾도록 도와줬죠. 상파 역할을 했어. 그래서 그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고 한국의 시작을 찾아가는데 어떤 쾌락이냐? 순간적 쾌락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쾌락이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쾌락은 뭐냐? 어떤 욕구를 충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보통은 제거로서 없는 거예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이탈리아가 없다는 뜻이에요. 타락시아는 분쟁, 문제,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아타락시아의 상태. 고통은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도 고통이고 정신, 영혼을 메말라 고민이 많아도 고통이고 그것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 그 상태가 진짜 쾌락이고 굉장히 그래서 소극적인 쾌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걸 하려면 결국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불필요한 요구들을 제거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한지 없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구분하는 지혜가 돼. 그게 바로 이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은둔 생활을 왜냐하면 사회적인 삶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나와 뜻이 통하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바꾸려 있죠.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에서는 옵스죠. 만인의 투쟁. 여기서는 자기생식만 법조부터 자기생식의 내용이 하나할 것이다. 을 피고적 평화로 혼자 있는 상태.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위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위험? 누구한테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권리를 일부 양보한다. 그게 바로 로크의 입장이죠. 여기는 사회계획자 로크의 입장입니다. 재미있게 잘못되네요. 사회계획 권리를. 사회계획자인데 이거를
근데 문제는 안 났지만 루소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말대한 추구한테 결국 자기 욕구를 가지고 뭐 그런 욕구 때문에 남들을 또 뺏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면서 군주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군주 형태를 선언했다. 근데 자율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 생명 이거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또 지켜야 된다. 지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크 같은 경우는 우선 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침해받을 수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일부분 양도해. 그러면서 그래도 주권은 우리에게 있어. 유민들에게 있어. 그래서 국가가 나와 계약을 맺은 국가가 내 재산의 내용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저항할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인간의 공성은 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여 살면서 사회주의가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고 정부에게 권리를 정부가 이제 그걸 지켜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루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국가를 없애는 거죠. 국가를 없애고 원래 자연상 평화한 상태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혹시나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1번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보함은 정의 발생의 원칙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양보하는 것은 정의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 발생은 뭐예요? 사회적, 사회 질서 이런 걸 자극하는 거 여기 원칙. 이게 얼마나 바로 이번에 나옵니다. 시작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권이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그냥 우리 국가한테 맡기잖아. 그리고 서로 약속해서 그리고 국가한테 맡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약속한 거고 국가하고 직접 약속을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틀린다. 주권자는 신뢰로 해서 이걸 준수하는 거야. 우리가 약속해가지고 저 사람을 주권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다 맡긴 거야. 그러니까 주권자도 매진이 아니야. 그러니 주권자는 신뢰가 맺은 계약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고 주권자가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를 주권자가 시킨 대로만 하면은 다 행복할 수 있어. 시민은 자율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수하죠. 시민은 당연히 자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자율법에 대한 준수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 입장이 있어요.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입법부는 신탁된 권리를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죠. 입법부는 입법은 법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맡긴 거죠.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믿고 맡겨서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되는 권력이 아닌 게 아니고 신탁됐으니까 규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믿음을 접을 모든 권리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있으니까 계약이 있는 거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유주의자. 그 다음 자유는 노예 상태에 된다. 그리고 자유는 어떤 구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자유는 노예 상태에 반대. 중요한 상태로 누군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비지배로부터의 자유. 이걸 얘기한 건 공화주의자 벌림. 패티.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자유주의고 여기에서는 공화주의가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 벌림 같은 경우는 58년에 대학 교수로 취임하는데 대학 교수 취임할 때 취임한가? 거기서 이 연설을 한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자유는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충동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고 충동적인 자유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정 뭔가 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근데 더 좋은 진정한 자유는 충동적인 자유가 진정으로 좋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화주의는 뭐야? 모든 사람들도 같은 공동의 입장이고 공동체의 주체이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정한 법에 따라서 법의 기준을 시키면 범위 내에서 히로스의 역할을 해놔요. 그게 자유를 실현하는 점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독서 화면을 위한 저의 강제는 간섭에 속한다. 시인의 독서 화면을 위한 국가의 강제. 강제는 간섭. 국가가 뭐, 야 저거는 나한테 내가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어가 강제하고 당연히 내 삶을 간섭하는 거지. 몸으로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완전 다르죠. 그다음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자유의 영역을 합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간섭하지 않는 게 축소되고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 그렇지? 간섭을 많이 하면 자유의 영역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내가 얘기하죠. 그렇죠. 공화주의에서 법이 자의적 이치를 요구하는 후에 시민은 자유롭지 못한다. 법이 이 자유적 이치의 도구가 그래서 법을 어떤 결과가 자유적 이치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가시고 힘들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버리는 얘기야. 적극적 자유의 모습. 진정한 자유는 여기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된다는 건 뭐야? 주인과 노예가 있는 거야. 노예가 있는데 주인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인으로서의 삶은 뭐야? 주인은 스스로 현장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스스로한테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건 남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해가지고 고르는 걸 그걸 이제 주인의 모습,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바로 사회적인 자. 사회적인 자아는 주로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경 쓰는 만큼 남들도 그들한테 막 주려고 하는 야, 너 이게 왜? 이게 더 맞을 거야. 이거 좋아. 이거 해. 그런 게 바로 간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말로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주는 거지. 근데 그건 또 다른 구속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몸으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 소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론인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론 자유주의는 중요한 건 자유고 평등한 한계를 존재로 되겠다는 거. 공화주의자는 공동체의 가치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영구적 자를 중요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그레이트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 밑에 자료로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보면서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들들 다음에 왔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2달 남았는데 남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한테 이끌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